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세금의 비밀이란 책이에요. 아, 세금의 진실이네요. 이 책의 저자는 원래 뭐 법대 졸업해서 아니죠. 변호사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어, 맞네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세청의 특채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하고 법을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 외에도 세법이 매년 바뀌거든요. 뭐 건축법하고 세법처럼 자주 바뀌는 게 별로 없는데 그에 비해서 안 바뀌는 게 민법 같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매년 바뀐데 이분은 매년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연말 정도가 되면 어 그 책을 살 수 없고 다음에 또 나오니까요. 그런 형태로 어 계속적인 정보를 공급하고 있어서 더 신뢰가 갑니다. 그럼 세금은 왜 중요할까요? 뭐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세금은 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피할 수 없다면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이유가 세금별 특징이나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소득세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만약 목표가 30억 이상이다 자산이 그렇다면 상속세도 중요할 수 있고요. 증여세는 뭐 3천만 원 직계 비속, 존속. 배우자 같은 경우는 조금 많죠. 6억 10 년에 한 번씩. 이걸 적당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세법상 인정하는 공제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도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외국에는 보통 옴부즈만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해서 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쨌든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아니면 피 같은 돈이 나가니까.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저는 있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효과가 없더라도 자기 재산 자기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실수익률을 확정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세금 내기 전에는 그 수익이 진짜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죠. 물론 팔기 전에는 수익이 확정 안 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팔고 나서 세금까지 내야 실수익률 확정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법이 매년 바뀌는데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뭘 하려면은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랑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이 일반인이 이렇게 매년 바뀌는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 뭐 예외 뭐 이런 걸 알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세금을 공부하는 이유는 입법 취지는 지속이 돼요. 그래서 입법 취지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일반적인 일을 할 때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전문가랑 상의할 필요는 없어지죠. 예를 들면은 종부세 같은 게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 입법 취지가 부의 쏠림을 막겠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나온 임대주택자 말소라든지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모든 주택을 국가에서 공급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20%도 안 됩니다. 대부분 민간이 80%를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때린다면은 결국은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취지에 안 맞죠. 아니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어 그 원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오질 않겠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 때 사료값이 올라서 모든 게 올랐죠 그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혁명이나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죠. 그래서 그 자코뱅당에서 어 우유값을 딱 상한선을 정했어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우유값이 떨어졌다고 국민들이 처음엔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목축업자들이 이 사료값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선업자들이 아니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는 "우리는 빵집 주인의 자선 때문에 맛있는 빵을 비교적 저렴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빵집 주인은 자기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목축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원가를 국가에서 책임을 지니까 개인이 한다면은 원가보다 그 사료값보다 우유값이 더 높아야 매출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젖소를 도축을 해서 소고기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우유가 자기가 먹을 젖소 한 마리만 남겨둬서 생산자만 사용하든지 아니면 암시장에서 훨씬 더 높은 금액,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죠.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그런 형태로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입법 취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면 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가자. 그게 입법 취지다.'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대중이 민주주의라면 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꼭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제가 유학 와 있는 이곳은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사회주의에 가깝죠. 북구도 그렇고요.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게 백성이 힘을 가지고 있고 백성이 선거한 대로 된다 그러면은 뭐 그래서 공산주의로 간다.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체되는 거고 독재와 민주가 대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는 독재 국가지 민주 국가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한국이 만약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그리고 뭐 선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공산주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뭐 막을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라면 입법 취지라는 거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거기도 해요. 매년 바뀐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세금별로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간주하는지 이걸 알면 그 취지는 잘 안 바뀌어요. 물론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가족 간 거래인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보면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는 나쁜 쪽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시가랑 다르면은 다른 만큼 손해를 보게 만드는데 한국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하면은 5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기존에 증여 안 했을 때 그 시가로 해서 원가를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 지나서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가족끼리는 싸게 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타인한테는 절대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그 시가가 5% 이상 예전에 30%였는데 이게 많이 줄었네요. 혹은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걸 무시합니다. 그거를 매매가 아니고 증여로 보죠, 그거를. 다만 부자, 직계 좀비 속 간의 사용대차는 인정을 합니다. 사용대차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임대차는 잘 아실 거예요. 임대차랑 비슷한 게 사용대차랑 소비대차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사용대차는 무상 이용입니다. 그래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증여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겠다. 이게 취지고요. 소비대차는 돈을 빌리는 거죠. 사용대차랑 임대차는 어떤 물건을 빌렸다가 그 물건을 사용하고 그대로 반납하는 건데 소비대차는 그 물건을 사용하고 다른 거로 반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쌀을 빌려서 그걸 먹고 그다음에 난 추수한 쌀 혹은 뭐 산 쌀을 갖다가 반납한다든지 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는 임대차는 돈을 받기 때문에
수선 의무가 있어요, 임대인이. 근데 사용대차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고 사용차인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사용차인이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허른 집을 싸게 뭐 수리한 조건으로 하는 게 그 중간쯤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세법 별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한 세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상속세. 최근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서 상속세가 11조가 나왔다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상속을 뭐 20조를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가끔씩 발생하지만 집 때문에 많이 중요하죠. 양도세, 주식에서도 이번에 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소득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세에 대해서는 뭐 팔 경우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집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게 위자료로 주는 경우가 있고 재산 분할로 줄 수도 있는데, 만약 위자료를 주면 이건 양도를 봅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재산 분할로 하면 이거는 양도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거로 보기 때문에. 다만 차이가 있으면 이 재산 분할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2억이 됐다. 그 상태에서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했다 그러면 팔 때 2억부터 오른 거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처음 1억부터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고 원래부터 명의만 다르게 했을 거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항상 같이 봐야 돼요. 둘 다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점은 상속세는 죽은 사람, 주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매겨지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게 다르고요. 또 하나는 상속세는 한 번이고 죽을 때, 증여세는 10년마다 이 공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직계 존비속호한테는 3천만 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세금 없이. 거주자의 얘기입니다. 비거주자는 또 달라요. 어,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까지 되니까, 만약 상속할 것이 있고 뭐 10년 안에 죽을 것 같지 않다. 10년 안에 죽어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3천만 원 자녀한테는 혹은 배우한테는 6억씩 주면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10년 이내에 죽었다 그러면 그게 전부 상속세 과세에 다 들어갑니다. 대신 낸 증여세는 빼주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유용한 이유는 증여세는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만약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 그러면 증여세가 더 유리하죠. 나쁜 점은 돈을 미리 주면 그걸 어뷰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거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증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 아이들한테 자립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안 할 계획입니다. 상속세에서는 배우자 공제가 6억이 아니고 30억으로 오르죠. 그래서 이 배우자 공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은 상속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라면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비거주자는 달라요. 그리고 만약 자식이 아니고 손자한테 상속을 한다면 할증되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를 하는 표를 하는데요. 법인세는 포괄주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산이 는 만큼 세금을 냅니다. 근데 소득세는 그렇지 않아요. 열거주의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엄밀히 말하면 뭐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양도소득은 별도로 냅니다. 양도소득에 일반 소득, 근로소득 같은 걸 포함하지는 않죠. 별도로 내고, 그리고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가지는 매년 일어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물론 세율 자체는 같은데 별도로 계산하고요. 그리고 소액 뭐 2천만 원인가요? 1천만 원인가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배당이나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별도 분리과세를 하고요. 만약 그게 소액 기준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죠. 그러니까 열거된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는. 그래서
소득세법에 안 나온 건 낼 필요가 없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법 취지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자주 내는 소득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원칙과 예외를 잘 아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 취지 같은 거는 잘 안 바뀌어요. 소득세도 원칙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예외는 수시로 바뀌죠. 자,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거소득만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합니다. 그 예외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그리고 소액 배당이자 연금 이건데요. 이거는 분리해서 과세를 합니다. 특히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세금이 낮아지도록 평균을 내서 그것도 모든 걸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60%만 과세를 해요. 그거를 근무 년수에 비례해서 1년 내 세금을 하고 만약 20년 했다 그러면 그거 20배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진 과세할 때 이거를 1년치를 내서 20배를 곱한다는 거는 훨씬 도움이 되죠. 어 정률 과세 같은 경우는 뭐 도움이 안 되지만 이 경우는 누진 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원칙이 퇴직 소득은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표이사 같은 사람들이 근로소득보다는 퇴직소득을 많이 가져가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예외가 생겼죠.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뭘 하려고 그럴 때는 전문가랑 상의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원칙은 알고 계시되 실제 어 퇴직이라든지 양도 소득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거는 미리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비과세 예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뭐 계속 바뀌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식사비, 보육료, 교통비, 경조사 같은 경우는 소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그 기준이 뭐 이게 오래돼서 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식사비와 보육료는 월 10만 원씩 그리고 교통비는 월 20만 원. 경조사비는 이건 뭐 매달 발생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실 것은 예외나 이런 것보다는 입법 취지나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어떻게 했구나.' 일반 생활이 사실 모든 게 다 경제 활동이고 경제 활동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세금하고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어떤 양도나 소득세는 좀 예외가 됩니다만 퇴직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랑 미리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단 행위를 하면 그건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결정하기 전에 상의를 받는다면 여러분이 많은 시간과 고통과 그리고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다 살고 있는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세후 실수익률을 완결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그 입법 취지와 원칙을 잘 알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